재미있는 건 뭐냐면 관세가 인플레를 자극하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트럼프는 인플레를 진정시킬 수 있는 곳에 집중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주거는 금리를 건드려야 되니까 조금 후행적이라고 보면 에너지랑 의료 서비스는 할 수 있거든요. 의료 서비스는 정부의 이제 규제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고 에너지는 지금 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유가가 내려갔을 때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할 배가 없어요. 3, 4년 동안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운임이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해운사를 저희가 그래도 좀 보고 있어야 되는 좀 타이밍이 아닌가.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함께 하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 함께 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월에도 한 번 나오고 네. 예, 연말이 좀 꼈잖아요. 네, 네. 예, 연휴가 껴가지고 1월에도 구정 때 또 한 번 또 안 나오고.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뵌 네. 것 같은데 머리 자르셨네요? 아, 네. 헤어컷 하셨고. 네네, 머리 예. 자르고. 뭐 변화가 또 있습니까? 아, 변화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변화는 없고. 포트폴리오나 시장에 대한 뷰 변화 있으십니까? 변화는 있죠. 네.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네, 있습니다. 어떻게 가장 큰 변화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트럼프 지금 딥시크 있었고 막 네, 엔비디아, 맞아요. 테슬라 뭐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네, 포트 변화 분명히 있으셨을 것 네, 같거든요. 저도 1월 달에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있었고 네. 아마 뭐 오늘 뭐 그 준비한 이제 주제랑 이제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게 올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그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네. 심했고 대응하기도 사실 힘드셨을 테고 뭐 사실 저도 이제 꽤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확실히 좀 변화가 된 게 느껴지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트럼프의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올랐던 이제 종목들이 되게 꿈과 희망이 넘쳤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트럼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산업과 좀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좀 초점을 좀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오늘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자, 제목을 먼저 보자면 관세 부과보다는 EPS 상승에 집중하자. 그쵸. 미국 시장은 실적 베이스로 늘 주가를 판단을 하잖아요. 네, 제가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냐면 관세가 지금 계속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깜짝깜짝 부과가 되잖아요. 네. 부과가 될 줄 알았지만 그렇죠. 뭐 그냥 별거 없네 그냥 오르네 이러고 자고 일어나면 빠져 있고 빠져서 이거 언제까지 빠지지 이거 자고 일어나면 올라 뭐 있고. 관세 타결 뭐 이러면서 올라 있고 뭐 이러니까 되게 힘들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그 시장의 이제 불안감 뭐 그러니까 그 대응하기 어려움 뭐 예측하는 거 어려움 다 이해는 하고 저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할 건 뭐냐면 앞으로 2년 동안에 EPS가 한 30% 정도 오르거든요. 그게 지금 예상치예요. 네, 그렇게 지금 다들 이제 포캐스팅을 해가지고 네. 이게 2년치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세 부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생각보다 좀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한두 번 정도 이제 휘청일 수는 있겠지만 네. 중간중간에 그런 노이즈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상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 결국에는 실적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이다. 네네, 맞습니다. 네, 관련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우선 그 자료 보면서 드리면 네. 뭐 그 관세가 이제 주말에는 이제 부과가 됐죠. 그래서 뭐 어제도 아마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을 텐데 관세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지금 3분기, 4분기, 특히 4분기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관세를 언급한 빈도수예요. 이 빈도수가 2018년과 19년 이때 그 미중 무역 전쟁을 했을 때 당시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관세가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인플레를 사실 다시 자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관세 부과가 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시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해가지고 갑자기 한 새벽 한 12시 한 10분 그때부터 갑자기 확 12시부터 이제 확 빠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언제부터 미시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인플레 관련한 지표를 다 보는 거예요, 시장이. 네. 네. 뭐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우려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약간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막 주식이
뭐 금요일에는 갑자기 오르다 훅 빠지고 어제는 또 안 오를 듯 안 오를 듯 하다가 또 이렇게 올라버리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되게 못 잡는데 네. 뭔가 좀 하나의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1기와 2기가 좀 다릅니다. 네. 1기는 어쨌든 중국 최종 목표는 이제 중국이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최종 목표가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의 무역 적자를 어쨌든 줄이는 쪽에 많이 좀 초점을 맞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무역이 좀 대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다른 나라는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해서 막상 전체 무역 적자를 못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역 적자 이게 추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적자 네. 폭이 커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 2018년, 19년 요때를 보시면 좀 내려갔어요. 예,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전체 무역 적자가. 생각보다 트럼프 때 관세 전쟁을 했던 게 그렇게까지 워킹을 하진 않았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트럼프 2기 때는 좀 다릅니다. 제조업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넌 US에서 US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US 쪽으로 제조업이 지금 다 가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무역 적자를 그래도 축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뭐 관세 얼마 부과하느니 뭐 전쟁해서 뭐 관세 전쟁해서 뭐 누가 보복 관세 이것 때문에 시장이 출렁출렁 거리는 것도 뭐 다 이제 이해는 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모든 걸 지금 다 가진 미국이 제조업까지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번에는 다른 나라 안 주고 네. 이 제조업까지 확보할 강력한 미국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확보하게 될까요? 확보를 하려고 지금 뭐 사실상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미 바이든 정부 때도 많이 왔잖아요.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많이 왔는데 이번 트럼프 정권 때는 그 속도가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회유와 협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협박 위주로 좀 하지만 사실은 회유책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회유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법인세를 엄청나게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법인세 막 15% 막 얘기를 한 게 괜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누가 가장 먼저 했냐면 아일랜드가 먼저 했습니다. 아일랜드. 미국은 지금 아일랜드 모델을 차용한 건데 아일랜드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법인세를 어디까지 낮췄냐면 12.5%까지 낮췄어요. 원래가 50%였어요? 이거는 완전 옛날이니까 뭐 50부터 해서 쭉 내려가다가 이제 24%라고 봐야겠죠. 네. 24%였다가 12.5%였다가 지금 15%예요. 15%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 글로벌 기업의 유럽 지사는 그냥 대부분 다 아일랜드에 세웁니다. 세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금이 가장 적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지적재산권 관련 수익 세금을 최대 50% 감면해주고 R&D 비용도 25% 감면해주니까 세계 20대 의약품 제조사 전부 다 저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 진짜로 내는 실효세율이 한 자릿대예요.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전체 세수에서 지금 법인세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미국도 트럼프도 이제 당근과 채찍 중에서 지금은 채찍을 먼저 휘둘렸지만 네. 당근이 이건 거예요. 너네들 지금 법인세 아일랜드만큼 내가 내려주겠다. 지금 결과를 봤잖아요. 미국으로 어떻게 와, 되는지. 미국으로 이렇게. 와. 그리고 지금 관세 부과하는데 너네들 우리나라에 팔고 싶은 물건 팔고 싶은 애들 되게 많잖아.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관세도 없어. 세금도 낮은데 관세도 없어. 올래 말래라고 하는 거예요. 다 기업 글로벌 기업들을 다 빨아들이겠다라는 다 거죠. 빨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결과를 트럼프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괜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한두 해에 할 수 있는 한두 해에 건가요? 할 수는 없죠. 근데 그거를 대신에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쨌든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 어게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의 기틀을 만들어 놓고 약간 미국이 이제 그레이트 어게인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은 나오겠죠. 그러면 다음 정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공화당이 바톤 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면 그럼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그 정치적 그거를 이제 승계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거의 절반 정도의 영향력을 또 미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 미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리쇼어링 정책 때문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트럼프든 바이든 행정부든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책은 일맥상통해서 이게 네.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저는 이 기조는 계속 그냥 쭉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참 미국을 계속 공부하면서 되게 부러운 점 중에 하나가 양당이 정말 열심히 싸우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네, 결국에는 힘을 합치고 손을 잡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좀 네. 미국 모델을 배워야 하는데. 네, 우리나라. 그거는 뭐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제 같고, 의견입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음. 자, 이게 지금 GDP인데 영국 GDP는 지금 20년째 정체가 됐는데 아일랜드 GDP 인덴 와. GDP 보세요. 그냥 뿜었죠. 저렇게 올라간다고요? 네,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과 아일랜드는 지금 경제가 아마 이제 막 부글부글 거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인당 GDP가 10만 달러에 육박을 했고 10만 달러면 미국보다도 높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 된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 스터디를 트럼프 정부에서 안 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그러니까 그 들어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1년, 2년 진행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저는 글로벌의 모든 제조업과 이제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집결을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벌지를 한 2년 정도 지금 그 포캐스팅 된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2024년 이제 EPS고 2025년, 2026년 보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리슈어링이 성공을 하면 아마 7, 8, 9년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년 동안에 EPS 30% 올라가는 건 꽤 그래도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흔들릴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무너질까 생각해 보면 아, 이번에는 다 팔고 도망갈 판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익과 이제 멀티플의 함수인데 이익이 올라가고 멀티플이 오르지도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주식이 꽈당 이제 깨지려면 네. 이 멀티플, 이 밸류에이션이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그쵸. 밸류에이션을 내려갈 만한 그 요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AI가 완전히 무너지는 판 그리고 무너지는 판. 네 그리고 뭐 전쟁, 약간 메이저 국가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정도 그 정도가 되면 아마 EPS가 올라간다고 해도 멀티플이 크게 깨져갖고 주가도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런 지금 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EPS는 네. 관세의 영향에 있어서 네. 뭔가 원재료나 그런 것에 있어서의 영향은 없나요? 줄어들 만한? 이거는 미세 조정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포캐스팅이 된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2년 후에 이 정도 지금 기업 실적이 나올 거를 예측하고 나서 예측한 네. 지금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가 부과가 되면 이건 뭐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우상향 기조가 갑자기 밑으로 이렇게 훅 꺼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기울기의 문제인 거지 네. 오르긴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EPS 오르는 것 중에서 누가 기여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데 M7이에요? M7이었어요. 오? 지금까지. 네. 2023년과 2024년에는 M7이 요 어닝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사실은 뭐 2023년은 혼자 이끌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2023년에 빅테크가 시장을 다 이끌었어요. 네. 그 이유가 있거든요. 나머지 493개 종목이 돈을 못 벌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25년, 2026년 보면 여전히 M7의 그 이익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전 2년에 36% 성장하다가 이제 반토막 났어요. 성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쵸. 네, 류 자체가 네, 률 자체가 어쨌든 추세가 좀 떨어졌죠. 떨어지는데 나머지 493은 마이너스였다가 겨우 플러스가 됐다가 더 올라가네요.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음. 어디를 지금 보고 있어야 될지는 좀 명확해지는 거죠. 근데 AI 산업은 M7으로 집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퍼진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493개 기업들에 있어서의 뭔가 변화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493개 종목들이 네. 워낙 이제 고생을 하다가 이제 미국 경기가 이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히고 다시 성장 구간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미국 전체 경제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수혜를 나머지 이제 기업들이 받는 거고 빅테크는 지금 2024년부터 해가지고 2026년까지 대규모 투자 기간이다 보니 아마 매출은 빠르게 성장을 하겠지만 이익의 꽤 많은 부분을 지금 캐펙스 투자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EPS 성장률이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아마 27년, 28년 되면 다시 빅테크가 요 성장률 또 이렇게 약간 더 이제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아서 493이라는 바톤 터치를 또 하겠죠. 오. 그러면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향할 우상향. 가능성이 버블만 오지 않는다. 버블 오면 이제 한번 꺼지니까 그 버블만 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고 네네. 25년, 26년은 특히나 493개 종목들이 더 어쨌든 더 이렇게 좀 그 매출 성장률이 더 좀 추세가 더 좋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집중은 M7도 해야겠지만 네. 다른 종목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부장님 저렇게 투자를 하려면은 뭐 그냥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저런 400 M7 외의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하고 있는 ETF 같은 게 있어요? 제가 ETF 투자를 잘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그쵸? 정말 M7 네, 종목 외에 나머지 종목에 네. 대한 있을 것 같은데 뭐 만약에 뭐 종목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그런 ETF를 찾아갖고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뭐 미국에 없으면 왠지 한국에서도 만들 것 같은 그쵸. 네. 요새 뭐 M7 거의 외의 뭐 종목. ETF 전쟁이더라고요. 깜짝 그쵸? 놀랐어요. 예. 네. 얘기만 하면 다음 달에 바로 출시되는 그런 느낌 있죠? 맞습니다. 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93개 종목이 어쨌든 이익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될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다른 쪽을 이제 보고 계세요. 근데 493개 종목 외에도 테마 종목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결국 이게 리테일 센티먼트거든요. 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가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면 코로나 때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불안하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조만간 깨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조만간 깨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익은 계속 올라가니까 생각보다는 안 빠지고 아직 도망갈 때 아닌가. 이래서 다시 또 그 뭐 투자를 또 하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지금 반복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또 재밌는 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빅테크가 올해 뭐 다 빅테크 다 팔고 도망가야 되나라고 보면 또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에요. 빅테크 캐펙스를 보면 결국 지금 실적 발표 네 기업 다 나왔는데 예상보다 높아졌어요.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빅테크가 지금 캐펙스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AI 하드웨어 이제 반도체 쪽은 그래도 올해도 괜찮겠다. 물론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괜찮겠다. 그리고 빅테크도 지금 없는 돈을 쥐어 짜가지고 여기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지금 매출도 높아요. 이익도 괜찮게 나오는데 살짝 조금 미스해가지고 주가가 좀 떨어지는 정도니까 그건 뭐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니까 넘어가도 되는데 이 기업들이 없는 돈 쥐어짠 게 아니고 있는 돈 중에서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떼가지고 AI 반도체에 지금 AI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빅테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주가가 쉽게 무너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관세 때문에 말들은 많지만 결국 매출과 이익단을 보면 생각보다 견조하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죠. 네.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시장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실적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막 지금 뭐 매크로 변수 있고 관세 변수 있어서 막 힘들다가도 고개를 딱 돌려보면은 실적이 있지.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는 그런 장세가 앞으로는 그럼 펼쳐지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1999년도 시장이랑 약간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그 시장이 어땠냐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네, 결국 이때도 한번 그 크게 한번 쭉 지수가 상승한 다음에 비싼 거 아니야? 아니야. IT 갈 거야. 비싼 거 아니야? 아니야. IT 갈 거야.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결국 멀티플이 이제 엄청 높아지면서 버블 가면서 이제 끝난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은 하지만 이익이 받쳐주는 지금 이런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지금 아래서 두신 것처럼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완전하게 무너질 만한 상황이 연출돼야 하는데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좀 확률이 낮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질 만한 그 이벤트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AI가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 이러면 진짜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고 만약에 뭐 어디 되게 주요 메이저 국가에서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거기가 약간 막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왔어. 그러면 한번 출렁일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큰 위기가 와도 미국에서 좀 해결해 줄 것 같아가지고 네.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AI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AI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시장은 그래도 꽤 견조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M7 기업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493개 그리고 다른 종목들의 EPS 성장이 향후 2년 동안 올라갈 지금 그림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도망가거나 뭐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막 관세 막 말씀드리고 했잖아요. 근데 관세가 인플레를 자극하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고 이거를 트럼프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지금 3번 연속 지금 갖고 왔는데 12월 달부터 지금 갖고 온 장표인데 결국 저는 트럼프가 요번에 뭐 멕시코랑 캐나다랑은 얘기 뭐 하자마자 바로 이제 말을 들어가지고 오케이 해결이 뭐 다 된 건 아니죠. 이제 한 달로 유예됐으니까. 그래도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중국이랑 특히 유럽이랑은 생각보다 좀 지리한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굴복을 안 할 거예요. 미국 얘기를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가 좀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트럼프가 지금 어느 정도 우려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트럼프는 인플레를 진정시킬 수 있는 곳에 집중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에너지랑 주거, 의료 서비스 요거는 그래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주거는 금리를 건드려야 되니까 조금 후행적이라고 보면 에너지랑 의료 서비스는 할 수 있거든요. 의료 서비스는 결국 정부의 이제 규제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고 에너지는 지금 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파는데 그래 그 원유를 많이 팠어. 파는데 미국이 지금 원유가 부족한 국가입니까? 수출 국가잖아요. 수출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 수출하는데 배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에서 만약에 원유가 생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원유를 지금 많이 팠어요. 팠을 때 제일 불만이 있는 곳이 사우디랑 아마 러시아일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많이 만들면 많이 가격이 팔아가지고 떨어지는데. 예,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야 미국이 너희들 증산하니까 우리는 감산할게라고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해요. 왜냐하면 보시면 같이 팔아야죠. 네, 미국이 지금 15등 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1등 국가예요. 1등 국가가 원유를 지금 많이 캐가지고 증산해가지고 지금 유가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면 네. 사우디랑 러시아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따라가면 네. 결국에 P도 줄고 Q도 줄면 이거 에너지로 벌 수 있는 돈의 총합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사우디랑 러시아 입장에서는 게임 이론 자체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P가 만약에 줄다 유가가 낮아져가지고 그러면 증산이라도 해서 Q를 늘려서 전체 규모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와 사우디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저는 모든 국가들이 다 증산을 해서 유가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유가가 내려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할 배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탱커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유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수출을 운반을 지금 해야 되는데 신규 탱커선이 2013년부터 줄어들어가지고 2024년에 거의 없어요. 2025년부터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가 높은 선박에 다 집중을 해서 LNG 같은 뭐 사실 탱커선이 그렇게 비싼 선은 아니니까 네. LNG 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완전 지금 도크가 완전 꽉 차 있는데 언제까지 꽉 차 있냐면 2028년까지 차 있어요. 뭐 거의 없습니다 자리가. 그러면 탱커선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줄을 어디에다 서야 되냐면 2028년 그때에 서야 돼요. 그러면 지금 2024년에 지금 신규 선박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5, 6, 7, 8 해가지고 3, 4년 동안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원유 운반선이 부족하면 만들어도 어떻게 수출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 결론은 뒤에 있기는 한데 네. 공급 부족이 조금 더 있어요. 네, 조금 네. 더 설명을 드리면 노후화된 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20년 이상 된 배들이 되게 많아서 얘네들 사실 뭐 쓰면 쓰거든요. 쓰면 쓰는데 보통 이제 쓰다가 이제 스크랩, 이제 고철로 만들어가지고 고철 팔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도 노후화된 배들도 없어지면 그것도 좀 공급 감소 요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러시아가 지금 암흑선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암흑선. 암흑선. 이게 뭐냐면 미국이 러시아 지금 제재했잖아요. 너희들 에너지 수출 못하게. 그랬더니 암흑선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원유 실어가지고 몰래 중국이랑 수출하는 거예요? 네, 뭐 몰래라고는 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아. 네. 중국과 인도에 원유를 수출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뭐 이런 지금 컨디션보다는 낫겠지만 이거 다 노후화된 그 선박 사용해가지고 그냥 암흑선대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종료가 됐어. 그러면 러시아 이제 제재가 풀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 그냥 저기 원유 그냥 몰래 팔지 말고 공개 시장으로 나와라고 하는 거를 1순위로 아마 풀어줄 거예요. 네. 러시아한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를 지금 쓸 필요가 없다고요. 몰래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암흑선대 지금 20년 이상 다 노후선인데 이거 사용 안 하고 그냥 일반 선박을 사용하고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스크랩해야 돼 또. 그러니까 공급 감소 요인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원유는 지금 콸콸콸콸 나와서 수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신규 선박도 없고 노후화된 선박은 없애야 되고 네. 지금 러시아가 사용하는 그 암흑선들도 없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예, 수요 공급이 완전히 스퀴즈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운임이 상승합니다. 아, 우리가 배가 없으니까. HMM 네. 그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네. 그게 뭐 다시 한번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지금 환경이면 예전에 이런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뭐 이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운임이 급하게 이제 상승을 했고, 네. 근데 급하게 상승하면 야, 배 빨리 만들어라고 했는데 배를 못 만듭니다. 도크가 다 차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운임이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해 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해운사를 저희가 그래도 좀 보고 있어야 되는 좀 타이밍이 아닌가. 미국에서도요?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도 해운 관련한 기업들이 네. 많이 있군요. 뭐 몇몇 군데 있기는 한데 네. 뭐 제가 뭐 기업에 대해서 뭐 자세히 뭐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뭐 쳐다보고 있어요. 네. 그냥 이런 기업이 있다. 네. 뭐 프론트라인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VLCC라고 해서 이제 원유 이제 선박 그러니까 원유 이제 운반하는 그런 것들 한 100척 가까이 이제 운행하는 이제 해운사인데 네. 이런 회사들을 이번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예전에 뭐 2년 전에 막 AI 되게 많이 말씀드리고 작년에는 AI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재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지금 되게 다양한 종목들을 되게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네.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했냐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이제 트럼프 정책에 맞춰갖고 제가 가장 큰 트럼프 정책의 테마는 유가를 최대한 낮추는 거가 저는 좀 굉장히 좀 큰 테마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 인플레도 해결을 하고 인플레가 해결이 돼야지 그 결과치 갖고 파월한테 가가지고 야, 너 나 지금 인플레 잡았는데 이제 금리 내릴 때 되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유가를 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유가를 내렸을 때 누가 수혜를 볼 것인가 보면 이제 이런 산업에 뭐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뭐 어쨌든 뭐 이런 테마들로 새로운 아이디어네요. 그쵸. 제가 작년 연말에 올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러 개 갖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방송만 틀면 다 AI야. 그래서 저도 경제 방송을 많이 보는데 AI 계속 들으면 좀 지겨우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사실 그럽니다. 우리 권 부장님이 지금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거는 이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뭐 검색하면은 다 나오니까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근데 어떻게 이미 선반영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선반영 되지는 않았어요. 선반영 되지는 않았고 이제 뭐 반영 뭐 될까 말까? 그런 지금 상황. 그리고 유가가 본격적으로 떨어져야지 네. 아마 반응을 할 것 같고 아마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가가 만약에 떨어졌는데 반응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이벤트들로 인해 가지고 운임이 상승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런 경우는 또 아이디어를 또 수정을 해야겠지만 그쵸. 어쨌든 현재 아이디어는 이렇게 되면 이런 산업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물론 AI 기업들도 앞으로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계속 포트폴리오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기업들로 꼽히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의 관점에 있어서 원유 이게 공급에 있어서의 차질 그로 인해서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이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요 내용도 꼭 한번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메리츠 증권 권동훈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